어머니, 여기 돌 잔치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니? 우리 강아지 첫 생일인데 할미가 당연히 와야지.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한 건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설마 진짜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지는 짜증이 역력한 얼굴로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제 귓가에 대고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남편 회사 임원분들이랑 제 친구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사모님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빵집하는 저희 어머니라고 어떻게 소개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오늘 이 잔치 망치는 거라고요. 망친다고. 내가 이 잔치를 망친다고.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 칼날 같은 말로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69세가 된 김미영입니다. 69세 중에서 가장 뼈 아팠지만 통쾌했던 순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계바늘을 30년 전부터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27살의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친정은 가진 것 없어도 소박하고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시댁은 대대로 땅을 일구어온 동네의 유지였어요. 그런 시댁에 제가 시집을 오게 된 건 남편이 저보다 9살이나 많았고 일찍이 아내와 사별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의 재혼을 서둘렀지만 홀로 된 남편을 꺼리는 분이기 때문에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진 건 없어도 성실하고 착한 딸이라며 저를 중신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의 소박함이 시댁의 위험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지만 저는 성품이 온순한 남편에게 연민을 느끼며 결혼했습니다. 1993년 음력 설을 며칠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낡은 기와집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으니까요. 27, 새파랗게 젊었던 저는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며칠 밤낮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몇 번이고 통화하며 물어보고 낡은 요리책을 닳도록 뒤적이며 동그랑땡이며 꼬치전, 삼색나물을 만들었죠. 혹여나 식구가 많아 음식이 모자랄까 가마솥에 갈비찜을 가득 채우고 갓 지은 밥을 상에 올렸습니다. 꼬박 이틀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마지막으로 탕국을 끓여 올리고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을 바라보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제가 이룬 작은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피곤함도 잊을 만큼 뿌듯하고 설렜습니다. 드디어 설날 당일 새벽,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는 사랑방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다 차렸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보시겠어요? 제 목소리에는 기대와 자랑스러움이 살짝 묻어났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따라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밥상 앞에 서서 마치 감찰 나온 형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음식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칭찬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정막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얘 좀 봐!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갈비찜은 또 왜 이렇게 질겨? 내가 분명히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 빼고 삶으라고 했지? 어디서 그런 식으로 배웠어? 아, 어머니, 제가 처음이라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전들은 또 왜 이리 다 시커멓게 탔니? 이게 지금 우리 식구들 먹으라고 차린 밥상이야? 아니면 이 소꿉놀이상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분의 눈빛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겨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상위에 놓인 꼬치전을 하나 집어 제 발치에 툭 던지셨습니다. 이딴 걸 내 식구들 먹으라고? 내 어미가 이렇게 가르치더냐? 근본도 없는 것들이나 하는 짓이지. 친정 어머니까지 욕보이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간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내 편 좀 들어줘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꼬치전을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래도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혀를 차더군요. 당신도 참 답답하다. 엄마 말씀 중에 틀린 거 하나 없구만. 처음이면 더 물어보고 조심했어야지.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 내 인생의 동반자라 여겼던 그 사람이 내민 것은 따뜻한 손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칼의 손잡이를 함께 쥐어주는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더욱 냉정하게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시집 올 자격이 없는 아이였어. 그 말에 제 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안방으로 휙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에 들린 하얀 종이 한 장을 제 얼굴 앞으로 던지셨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차려진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홍각 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박힌 세 글자. 그 아래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나? 처음부터 저를 내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건가? 이딴 정신머리로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당장 내 도장을 찍어. 그 이용각서에는 혼인 생활 중 아내의 불손한 태도와 가정 불화의 책임으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할 시 이혼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호한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불손한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선고였고, 시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될 것이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강압에 못 이겨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기에 이제 저에게는 누구의 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종이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시한부 존재로 낙인 찍는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숨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가혹한 선고문이자 제 발목을 평생 묶어둘 차가운 족쇄였습니다. 27의 저는 그게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봄, 제 인생의 첫 번째 빛이자 유일한 희망인 아들 건우가 태어났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자 그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어주더군요. 시어머니조차 대통을 이었다며 잠시나마 구박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동아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여름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깨졌습니다. 건우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남편의 지방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며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땀에 젖은 몸으로도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출장은 점점 길어지고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고 늦은 밤이면 술에 취해 김 부장님과 한잔했다며 횡설수설했지만 그의 전화기에서는 간혹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으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을 때마다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애나 잘 봐.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집에서 의심이나 하고 말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 귀찮게 하지 마. 그의 적반하장에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업고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도 저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아내라고 자책했습니다.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여름밤에 터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했습니다. 칭얼대는 건우를 겨우 재우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밤 12시가 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덜컥 겁이 나면서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술기운이 섞인 교태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뽀빠. 옆에 사모님 계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여자는 킥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진짜 받았네. 우리 오빠 바꿔줘.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기로 했는데 급한 회의라더니 왜 당신 옆에 있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오빠. 여자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새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미안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미쳤나? 어디서 이상한 전화 한 통 받고 남편을 의심해. 저는 계속 울며 소리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남편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만났다. 어쩔 건데. 숨 막혀서 너랑 못 살겠다. 애 낳아줬다고 유세는. 너 같은 여자랑 한 집에서 공기 마시는 것도 역겨워. 소란을 듣고 나온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기어이 사내를 밖으로 내모는구나. 애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밤낮으로 바가지만 긁어대니 사내가 집이 싫을 수밖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들은 저를 태어난 지 갓세 개월 된 제 아들 건우를 안고 있는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얇은 여름 옷차림에 기저귀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것은 제 절규와 아들의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빗속에 내쫓겼습니다. 제 청춘을 묻었던 그 집에서 품에 안긴 곤히 잠든 아들의 따뜻한 온기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굳게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을 멈추고 시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오늘 이 치욕을 되갚아 주리라. 이혼만 안 했지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흠뻑 젖은 채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친정 대문 앞에 섰던 그 순간이 바로 제 기나긴 홀로서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져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 발길이 향한 곳은 결국 단 한 곳, 친정이었습니다. 그곳만은 세상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낡고 익숙한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흠뻑 젖은 손으로 낡은 나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을 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늦은 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저와 제 품에 안겨 칭얼대는 아이를 본 아버지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감과 짜증이 서렸습니다. 이 밤중에 그런 행색으로 웬일이냐? 뒤이어 나온 어머니는 제 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소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불길한 예감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낯선 여자의 전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는 사실까지 말을 하는 내내 저는 부모님이 제 등을 두드리며 고생했다. 내 딸, 잘 왔다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돌아온 것은 냉정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뻐끔뻐끔 태우셨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에휴 이 팔자 사나운 년. 내가 너 그 집에 시집 보낼 때부터 알아봤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꾸짖듯 말씀하셨습니다. 사내란 다 그렇다. 나이 40 넘어서까지 밖에 계집 하나 없는 놈이 되레 이상한 거지. 그걸 내가 지혜롭게 품고 다독여서 집으로 끌어들였어야지.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애까지 데리고 뛰쳐나오면 우리 얼굴은 뭐가 되며 이 일을 어찌 수습하라는 말이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10달 동안 나를 품고 낳아준 내 어머니가 맞단 말인가? 엄마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바람을 피운 건 그 사람인데. 제 항변에 아버지가 제 떠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여편네가 치아비 하나 건사 못한 게 자랑이라고 어디서 큰 소리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날 밝는 대로 당장 돌아가. 가서 그 사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버지 바람핀 남편에게 나를 내쫓은 그들에게 무릎 꿇고 빌라니요.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세상의 편견과 체면을 보았습니다. 딸의 찢어진 가슴보다 이웃의 시선이 더 두려운 출가외인이라는 낡은 족쇄를 제 발목에 채우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내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친정의 냉대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으니까요. 세상에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고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품에서 칭얼대던 건우가 제 옷깃을 파고들며 꼼지락거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렸지만 이 아이만큼은 온전히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 매달릴 기력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를 경멸하듯 쳐다보는 부모님을 향해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여기에도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을 고쳐 안고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믿을 것은 오직 나 자신과 내 두 주먹뿐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짓밟고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나는 반드시 일어서야만 한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건우의 엄마 그리고 세상에 홀로 선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저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지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친정에서 나와 그 밤 저는 핏덩이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치였고 절망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그날 밤에 모두 말라붙어 그 자리에는 시퍼런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친정 대문마저 등지고 돌아섰을 때 제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그날의 빗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진 반지를 부여잡고 며칠을 헤맸습니다. 그 반지 하나를 전당포에 맡겨받은 돈이 겨우 5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의 맹세가 담긴 반지는 50만 원이라는 푼돈이 되어 제 손에 쥐어졌죠. 그 돈이 바로 핏덩이 아들과 제가 함께 머물 시장 골목의 곰팡내 나는 단칸방 보증금이었습니다. 제게는 그야말로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온종일 돌봐줄 사람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어린 아들을 동네 시장 골목에 있는 허름한 놀이방에 맡겼습니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칭얼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는 공장으로, 그리고 밤늦게 다시 아이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저는 그렇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비록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제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 결혼 반지 50만 원으로 겨우 단칸방을 얻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막막했죠. 저는 갓난아이를 동네 놀이방에 맡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음과 자욱한 먼지 속에서 옷에 소매뿌리를 박고 또 박았습니다. 뻣뻣해진 허리와 기름때 묻은 손, 하지만 아들 건우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번 돈으로 이혼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 남은 돈을 아껴가며 먹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몰래 시작한 제빵 학원. 몸은 힘들었지만 제 인생을 위한 두 번째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후 1년은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악착같이 이혼 소송을 벌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자가 감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고 저를 쫓아낸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짓밟힌 데가, 그리고 제 아들 건우의 미래를 위해 제가 받아내야 할 최소한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싸움 끝에 제 손에 떨어진 것이 바로 위자료 3천만 원이었습니다. 1996년 당시 그 돈은 제게 목숨값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7시면 건우를 동네 허름한 놀이방에 맡기고 버스를 타고 구로공단에 있는 봉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음과 자욱한 먼지 속에서 하루 10시간씩 옷에 소매뿌리를 박았습니다. 뻣뻣한 허리와 기름때 묻은 손,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제 손가락을 꿰뚫는 아픔보다 아들 건우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퇴근과 동시에 저는 땀에 절은 몸으로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놀이방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들을 품에 안고 뽀뽀 한번 해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겨우 재운 뒤 저는 밤 9시에 시작하는 동네 제과제빵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는 위자료로 받은 돈에 남은 금액과 공장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 그리고 기름때와 밀가루가 뒤섞인 굳은 살이 남았습니다. 1997년 봄, 저는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미경인의 빵집, 거창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나 김미경이라는 사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는 위자료로 받은 돈에 남은 금액과
공장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 그리고 기름때와 밀가루가 뒤섞인 굳은 살이 남았습니다. 1997년 봄, 저는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미경인의 빵집, 거창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나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아있다고 외치는 작은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쪽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며 저는 제 인생을 반죽에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골목 안작은 빵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집 팥빵은 팥이 진짜 꽉 찼다. 카스테라가 유난히 부드럽고 고소하다는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이, 퇴근길에 지친 가장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제 빵집의 단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저는 시장 골목을 벗어나 번화가의 미경인의 빵집 2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상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1층에는 제 빵집을, 2층과 3층은 세를 주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쫓겨나던 그 밤의 서러움, 공장의 먼지, 오븐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버텼던 수많은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댁, 심지어 친정까지 모두가 저를 실패한 인생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멸시 속에 내쫓겼던 여자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자 작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경멸 속에 외면당했던 제 거친 손은 이제 저와 제 아들의 든든한 성을 쌓아 올린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자 가장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제 빵집은 어느덧 동네의 명물이 되었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저와 아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쫓겨나던 밤 제품에서 칭얼대던 핏덩이 아들 건우는 어느새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늠름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건우는 제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고 아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우가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수진. 아들과 같은 대학을 나온 재원으로 세련된 옷차림에 막힘없이 영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 누가 봐도 배운 여자 티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평생 밀가루 반죽만 만지며 살아온 제 거친 손과 투박한 말투가 그 아이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우가 사랑하는 여자라니, 제 아들의 눈을 저렇게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니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건우 잘 부탁해요. 부족한 어미 밑에서 고생만 하고 자란 아이인데 이제 수진 양이 옆에서 잘 챙겨주면 좋겠네. 제 말에 수지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건우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존경스러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이제 건우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외로웠던 제 노년을 채워주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결혼식에 그 어떤 부족함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빵을 팔아 악착같이 모은 돈, 제 청춘과 맞바꾼 2억 원을 아낌없이 꺼내 강남의 가장 좋은 예식장을 잡고 신혼부부가 살번 듯한 아파트 전세까지 얻어주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23년 전
빗속에 내쫓겼던 제 서러운 과거를 완벽하게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 같은 시간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단 3개월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 수진의 태도는 교묘하게 그리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아들 내외의 발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제가 전화를 걸면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라며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손수 만든 롤케이크와 샌드위치를 양손 가득 들고 아들네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수진의 얼굴에 스친 것은 반가움이 아닌 미세한 짜증과 당혹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우리 아들, 며느리 먹이고 싶어서 맛있는 것 좀 싸왔지. 저는 애써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빵 봉투를 받아들던 수진이 코를 살짝 찡긋하며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손에서 밀가루 냄새가 너무 나네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그 말만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밀가루 냄새, 제 청춘을 바친 냄새, 제 아들을 키워낸 냄새, 제 인생 그 자체인 그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역겹고 촌스러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건우가 수진을 나무라기는커녕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수진이가 냄새에 좀 예민해. 앞으로 올 때는 가게에서 바로 오지 말고 집에 들러서 좀 씻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제 아들 건우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엄마 말씀 중에 틀린 거 하나 없다며 나를 비난하던 그 남자의 모습이 제 아들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역사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건우 씨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라며 자리를 피했고 제 빵집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는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버린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들 건우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점차 제 편이 아닌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엄마, 수진이 직장 사람들 다 보는 SNS에 엄마 빵집 얘기 좀 그만해. 창피해. 우리 집안 수준이랑 수진이네. 집안 수준이랑 다른 거 알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줘. 그 말들은 2억 원짜리 결혼식보다 번듯한 아파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헌신과 사랑이 아들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것을. 이번에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친정도 아닌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에게서였습니다. 과거의 배신들이 칼로 살을 베는 고통이었다면 이번 배신은 뼈를 깎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텅 빈 빵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그날따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살아왔는가? 허탈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 뒤에는 가장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지만 며느리가 제게 던진 밀가루 냄새라는 모욕은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게 할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가을,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첫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잠시나마 모든 서러움을 잊었습니다. 갓 태어난 건우를 품에 안고 빗속을 헤매던 그날 밤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참고 견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손자의 첫돌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딱딱한 사무적인 어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민준이 돌잔치 해요. 장소랑 시간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도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를 안 부를 수는 없겠지. 이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걸 거야. 저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옷감으로 한복을 맞추고 종로 귀금 속 상가를 몇 번이나 드나들며 가장 크고 반짝이는 순금 돌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인 아들과 새로 얻은 귀한 손주를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돌잔치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곱게 매만지고 난생 처음 전문가에게 화장까지 받았습니다. 혹여나 며느리 손님들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 제 딴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보랏빛 저고리에 연회색 치마를 입고 고이 포장한 돌반지를 손에 든 제 모습은 그 누구의 할머니보다도 기품 있어 보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약속된 시간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민준이의 사진과 함께 이건우 앤드 박수진 아들 이민준 첫돌이라고 쓰인 화려한 배너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며느리 수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황급히 저를 연회장 밖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돌잔치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니? 우리 강아지 첫 생일인데 할미가 당연히 와야지.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한 건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설마 진짜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지는 짜증이 역력한 얼굴로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제 귓가에 대고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눈치 챙기세요.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다들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남편 회사 임원분들이랑 제 친구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사모님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빵집하는 저희 어머니라고 어떻게 소개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오늘 이 잔치 망치는 거라고요. 망친다고. 내가 이 잔치를 망친다고. 그 말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돌반지 쇼핑백을 획 낚아채더니 제 손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택시비 하라는 것이겠지요. 이건 받으시고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오늘 일은 나중에 건우 씨 통해서 잘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저를 발견한 아들 건우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건우야, 제발 내 아내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해다오. 내 어미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제발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다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일으켜주기는커녕 제 팔을 잡아 끌며 아내를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수진이 입장이 있잖아. 엄마가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줘. 이해하라고? 내가 뭘 이해해야 하니? 내 아들 돌잔치에 온 내 어미를, 이 애미를 쫓아내는 걸 이해하라고? 제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지만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제 입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오늘은 그냥 돌아가 줘.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지고 온 희망, 사랑, 기대,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26년 전 나를 빗속으로 내쫓던 그 남자의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나를 경멸하던 시어머니의 냉혹함을, 내 존재를 부정하던 친정 부모의 이기심을, 그리고 나를 모욕하던 며느리의 오만함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내 아들의 얼굴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빠져나오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마지막 배신을 겪었습니다. 돌잔치의 치욕을 겪은 후 저는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마음은 그렇게 한순간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냉정하게 복수를 다짐하는 한편 한 구석에서는 혹시라도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희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려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벨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주방 식탁 위에다 휴대전화를 서둘러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카드 배송 기사님이 서 있었어요. 그녀가 현관에서 카드를 받는 사이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며느리의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여행 기대돼. 미리 잡아둔 호텔 알아봤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라니, 여행이라니. 저 메시지는 아들과 주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그토록 바쁘다며 저를 피했던 시간들, SNS에는 보이지 않던 낯선 흔적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무심코 흘린 영수증이나 책상 위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우편물들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출장이라며 자리를 비운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고급 호텔 숙박 영수증과 커플링 구매 내역을 발견했을 때는 제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며느리의 동선을 파악하고 아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었다던 주말, 실제로는 남자와 함께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저는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며느리의 발자국을 저는 묵묵히 뒤따르며 기록했던 겁니다. 그 증거들이 모여 두툼한 서류 봉투가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마지막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하고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봄 저는 아들 내외를 제 빵집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돌잔치 이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각 구운 빵 대신 차가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내 전 재산 목록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단 10원도 남겨줄 생각이 없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세련된 표정 관리는 온데간데없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들 건우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가 갑자기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1년 전 밀가루 냄새 난다며 저를 경멸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돈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위선적인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증스러운 눈물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눈물은 내 돈을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빵집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빵집 사무실에서 나가보니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듬성듬성 흰머리가 생기고 배가 나온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비겁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오랜만이다. 얘기 다 들었어. 당신이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면서. 정말 대단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그러고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건우도 훌륭하게 잘 컸구나? 나다 아버지야. 여보, 우리 다시 합치는 게 어때? 이제 건우도 다 컸고 늙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빗속으로 내쫓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제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나 재혼하자고 했습니다. 제 아들 건우는 자기 아버지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자리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총극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무릎 꿇는 위선적인 며느리, 돈 때문에 20년 만에 나타나 재결합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전남편,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아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배신자들을 향해 가장 경멸 어린 시선으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잘 들으세요. 내 돈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들과 나의 인연은 이걸로 완전히 끝입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빵집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울음소리가 마치 내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제가 마음을 돌렸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들의 초조한 시선을 즐기듯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은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인생을 좀먹은 배신자들에게 각자의 몫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불렀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차례로 밀어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며느리에게 불륜 증거 자료였습니다. 내게 주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깨끗하게 이혼하고 양육권을 포기한 뒤 내 눈앞에서 사라지든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불륜과 간통으로 망신을 당하든가. 두 번째 봉투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사이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아들에게 밀어냈습니다. 아들아, 내게 주는 것이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대출받은 아파트 담보 서류와 내역서, 그리고 아들의 통장에서 빼내간 월급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빵집을 부끄러워하며 벌인 짓이 고작 이것이었느냐?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에게 홀려 내 모든 것을 빼앗겼더구나.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뼈 빠지게 번 월급들과 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전부를 그 남자에게 가져다 바쳤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내게 선택지는 두 가지다. 내 아내를 고발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이혼해라. 아들은 제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건우, 내 손주 민준이는 내가 키울 것이다. 너는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 혼자서 몸을 추스르도록 해. 내가 정녕 내 아비라면 매달 양육비를 나에게 보내거라. 아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은 이제 아들을 넘어 제 손자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투, 그것은 제 손자의 몫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빵집 2개와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자는 저처럼 돈 때문에 혹은 사랑을 갈구하다 상처받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복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를 제 품에 안고 제 손을 잡은 작은 손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날 우습게 보고 있으니 또 찾아온 것이죠. 전 남편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큰 봉투를 주었습니다. 수억 원대 도박빚과 사채 명세서였습니다. 내 주변에서 얼씬거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썩 꺼져.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는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세 사람은 이제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서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았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자 오롯이 저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해방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이틀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살이 된 손주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민준이를 돌보기 위해 옵니다. 아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손주의 정서를 위해서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분은 푸른솔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미경인의 빵집은 저처럼 기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빵집에 들러 아이들의 서툰 반죽을 가르쳐주며 손님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눕니다. 밤이면 따뜻한 제 집에서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다 함께 잠이 듭니다. 오늘은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친정 부모님은 남동생 집 근처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날 찾아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 한 통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마지막 배신을 당하고 그가 얼마나 부모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는지 깨닫고 나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옅어지고 대신 알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용서하지도 용서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로 사랑해 드려야 하는 분들이니까요. 다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버린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하지 못한 최소한의 도리, 그것을 제가 그분들에게 대신 해드림으로써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처럼 모질지 않고 스스로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이자 저의 삶을 온전히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루하루가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지난 30년, 아니 70평생의 아픔과 배신 끝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멸시와 눈물로 얼룩졌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 마침내 저는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 명예, 혹은 그릇된 인연에 얽매여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되찾는 가장 위대한 승리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잠시나마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하찮지 않으며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